14부 소금자루 아래 숨은 사람 1화 밤 창고 문턱에 발을 얹는 순간 덕임은 먼저 냄새부터 알아챘다. 소금 냄새는 늘 있었다. 바람만 타면 입안이 짜지고 손등이 더 갈라지는 그 냄새. 그런데 오늘은 거기에 다른 냄새가 섞였다. 눅눅한 헝겊, 오래 씻지 못한 살에 비린 기운, 그리고 숨을 참고 견딘 사람한테서만 나는 숨막힌 두려움의 냄새. 등잔불을 높이 들자 소금자루들이 줄지어 누운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자루의 매듭마다 하얀 결정이 맺혀 있었다. 낮엔 그게 돈이고 쌀이고 약이었다. 밤엔 그저 사람의 목을 조르는 흰 가루였다. 덕임은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다. 문짝이 삐걱이는 소리가 너무 컸다. 바깥이 조용할수록 소리는 더 멀리 갔다. 덕임은 손목을 굽혀 낫자루가 숨겨진 곳을 먼저 확인했다. 손끝이 차갑게 굳어 있었고 손바닥에 굳은 살이 거칠게 걸렸다. 소금물에 한 번, 겨울바람에 또 한 번 씻긴 손이었다. 창고 안쪽은 생각보다 더 어두웠다. 등잔불이 닿지 않는 곳엔 검은 웅덩이처럼 밤이 고여 있었다. 덕임은 소금자루 사이 좁은 길을 한 걸음씩 밟았다. 밟을 때마다 발밑에서 가는 소리가 났다. 소금이 부서지는 소리인지 마른 흙이 부서지는 소리인지 구분이 안 갔다. 다만 이 소리들이 누군가에게는 들키는 소리가 된다는 것만 분명했다. 그때 등잔불 끝이 자루 뒤쪽에 걸렸다. 자루 하나가 살짝 눌려 있었다. 누가 기대 앉았다 일어난 듯한 모양. 덕임은 바로 알았다. 짐승이 아니다. 바람도 아니다. 사람이다. 덕임은 숨을 한 번 삼켰다. 목젖이 뻑뻑하게 울렸다. 낫을 꺼내들지 않았다. 지금 낫을 들면 손이 떨릴 것을 알아서였다. 떨리는 손은 칼보다 먼저 들킨다. 누구여?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게 나갔다. 덕임 스스로도 낯설었다. 겁먹은 목소리가 아니었다. 화를 참는 목소리였다. 겨울 창고 안에서 그 낮은 소리는 소금자루 사이를 타고 퍼졌다. 한 박자, 두 박자, 아무 대답이 없었다. 덕임은 등잔을 조금 더 들이밀었다. 불빛이 자루 틈을 비집고 들어가며 어둠 속의 숨은 형태를 조금씩 뜯어냈다. 그리고 그 얼굴이 드러나자 덕임의 속이 먼저 뒤집혔다. 최판석이었다. 예전에 보던 판석의 얼굴과는 달랐다. 살이 빠져 광대가 드러났고 입술은 갈라져 검게 말라 있었다. 그러나 눈빛은 그대로였다. 도망친 사람의 눈빛이면서도 누굴 탓할 줄 아는 눈빛. 살려달라는 눈빛이면서도 먼저 값을 매길 줄 아는 눈빛. 덕임은 그 눈을 보는 순간 오래전 둑길에서 들었던 말이 다시 귀에 붙었다. 여편 내가 뭘 안다고. 그 말이 소금기처럼 되살아나 혀끝을 찔렀다. 덕임은 한 걸음 물러서지 않았다. 대신 등잔불을 판석의 얼굴 앞으로 더 가까이 들이댔다. 불빛이 가까워지자 판석이 눈을 찡그렸다. 그 짧은 찡그림이 덕임의 속을 더 긁었다. 마치 아직도 자기가 불편한 것부터 먼저 챙기는 사람처럼 보였다. 여그를 네가 어째 알고 기어들어왔냐? 덕임이 묻자 판석의 목이 울렁였다. 말보다 침이 먼저 넘어갔다. 그리고 판석은 덕임의 등잔을 보지 않고 덕임의 손을 봤다. 손에 낫이 없는 걸 확인하는 눈이었다. 덕임은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판석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그래도 말끝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덕임아. 그 한마디가 창고 바닥을 긁고 지나갔다. 덕임은 이름이 그렇게 불리는 게 싫었다. 마치 판석이 아직도 덕임을 부를 자격이 있는 것처럼 들렸다. 덕임은 곧바로 잘랐다. 내 이름을 네 입으로 부르지 마라.
판석이 입술을 한번 핥았다. 갈라진 틈에서 피가 살짝 번졌다. 그래도 그는 미소 비슷한 걸 만들려 했다. 그 미소는 예전 면사무소 마당에서 애국이라 떠들 때의 것과 같은 결이었다. 상황이 바뀌면 얼굴도 옷처럼 갈아입는 인간의 버릇. 내가 잘못한 거 나도 안다. 허나 시방은 목숨이 걸렸지. 덕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을 하면 대답하는 순간부터 대화가 된다. 덕임은 대화를 하러 온 게 아니었다. 창고를 지키러 왔다. 창고는 곧 집의 연장이었다. 덕임은 판석의 발치를 봤다. 흙과 눈이 섞여 굳은 신발. 무릎 쪽엔 젖은 자국. 어디서 기어왔는지, 얼마나 넘어졌는지 말하지 않아도 보였다. 그 꼴이 딱해지지 않았다. 딱한 마음이 드는 순간 덕임의 손에서 힘이 빠질까 두려웠다. 밖에서 아주 멀리 사람 목소리가 들렸다. 바람이 실어오는 소리였다. 찾아라 같은 말이 분명했다. 덕임은 창고 문틈을 쳐다봤다. 달빛이 문틈에 가늘게 들어와 먼지를 비쳤다. 그 먼지가 공중에서 떠는 모양이 마치 누군가의 숨소리 같았다. 판석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어깨가 움찔했다. 순간적으로 그가 덕임 쪽으로 기울었다. 살려달라고 매달리려는 몸짓이었다. 덕임은 본능적으로 뒤로 반걸음 뺐다. 그 반걸음이 창고 안의 거리 전체를 바꿨다. 덕임과 판석 사이에 있는 건 소금자루 몇 개뿐인데도 그 사이가 둑처럼 느껴졌다. 네가 날 내주면 판석이 급히 말했다. 내는 죽어. 근디 내만 죽겠냐? 내 죽음은 저것들 칼이 멈추겠냐? 덕임의 눈꺼풀이 아주 천천히 내려갔다 올라왔다. 판석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한번 칼이 뽑히면 칼은 배가 고파진다. 오늘 판석의 목을 치면 내일은 다른 목을 찾는다. 그 다음은 덕임은 그 다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너무 잘 알았다. 살다 보면 불똥은 늘 가장 약한 집으로 떨어졌다. 덕임이 낮게 말했다. 네가 죽고 사는 거 나하고 상관없다. 판석이 덕임의 말에 살짝 숨을 돌렸다. 덕임이 흔들린다고 착각한 얼굴이었다. 덕임은 그 착각을 깨뜨리듯 말을 이었다. 근디 여기서 피나면 그 피가 어딜로 흐르겄냐? 내 집 쪽으로 흐르제. 애 숨소리 있는 집으로 흐른단께. 판석의 눈이 잠깐 커졌다. 덕임의 말이 연민이 아니라 계산이라는 걸 알아차린 표정이었다. 판석은 그 계산이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줄이라는 것도 알았을 것이다. 그는 입술을 다시 닫고 이번엔 더 노골적으로 말했다. 나 숨겨주면 나도 갚을 거요. 그 말이 나오자 덕임의 속에서 뜨거운 것이 한번 치밀었다. 판석은 끝까지 거래부터 꺼내는 인간이었다. 살려달라는 말 대신 값을 먼저 부르는 인간. 그게 판석의 생김새였다. 덕임은 등잔을 든 손을 조금 낮췄다. 불빛이 판석의 가슴께로 내려가자 판석의 얼굴에 그늘이 생겼다. 그 그늘이 꼭 판석이 다시 옛날 마름 옷을 입은 것처럼 보이게 했다. 덕임은 판석을 똑바로 보며 아주 짧게 웃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다. 갚아? 덕임의 웃음이 사라지며 말이 날카롭게 굳었다. 네가 뭘로 갚을 건디? 창고 밖에 바람이 한번 세게 불었다. 문틈이 살짝 벌어지며 찬 공기가 들어왔다. 등잔불이 흔들렸고 소금자루의 그림자도 함께 흔들렸다. 그 흔들림 속에서 판석의 숨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숨을 참고 있던 사람이 참지 못할 때 나는 소리. 덕임은 그 숨소리를 들으며 등잔불을 다시 올렸다. 이번엔 판석의 얼굴을 또렷이 비췄다. 덕임의 눈빛엔 결심이 아니라 판단이 들어 있었다. 지금 이 순간 덕임은 판석을 미워하는 사람이기 전에 자기 식구를 살려야 하는 사람이었다.
덕임은 창고 문 쪽을 다시 한번 바라봤다.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10개 겹쳐 들려왔다. 이 밤이 길지 않다는 신호였다. 덕임은 판석에게 마지막처럼 말했다. 말 함부로 혀부지 마라. 네 말 한마디가 내 목을 조를 수 있은께. 판석이 무릎을 조금 끌어당겼다. 기도하듯 손을 모으려다 멈추고 다시 거래하는 얼굴로 돌아왔다. 살고 싶어서 살아남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 입이 다시 열리려는 순간 덕임은 등잔불을 확 끄듯 가까이 당기며 창고 안의 어둠을 더 짙게 만들었다. 빛이 줄자 소금의 흰 기운만 더 도드라졌다. 하얀 가루가 어둠 속에서 떠올라 마치 칼날 같은 경계선을 그었다. 그 선을 넘으면 피가 난다. 덕임은 그걸 알고 있었다. 이화, 은신 결정. 바깥 소리가 또 한 번 바람을 타고 왔다. 가까웠다. 멀다고 믿고 싶은데 발자국의 무게가 달랐다. 갯벌 걷는 발이 아니라 흘길을 성큼성큼 밟는 발. 누군가의 분노가 발바닥에 붙어 있는 소리였다. 덕임은 등잔을 낮게 들고 창고 안쪽을 한번 훑쳤다. 자루 사이 자루, 빈틈 같은 빈틈은 다 눈에 익었다. 일본 놈들이 남겨둔 창고라 해도 덕임은 수년을 여기서 소금을 퍼나르고 가마니를 옮겼다. 손이 먼저 외운 공간이었다. 판석은 숨을 죽인 채 덕임만 쳐다봤다. 살려달라는 눈이 아니라 덕임이 어떤 값을 부를지 기다리는 눈이었다. 그 눈을 마주하는 순간 덕임의 속이 다시 뒤집혔다. 사람은 궁지에 몰리면 진짜가 드러난다더니 판석은 궁지에서도 판석이었다. 덕임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살짝 났다. 피맛은 늘 불길했다. 피가 시작되면 끝을 모르기 때문이다. 네 말 한마디만 더 해봐라. 덕임이 낮게 말하자 판석의 입이 멈췄다. 그 멈춤이 오히려 거슬렸다. 판석이 덕임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덕임의 결정을 계산하는 멈춤이라서. 덕임은 창고 바닥을 봤다. 나무판이 여기저기 울퉁불퉁하게 들떠 있었다. 습기 먹은 판은 한겨울에도 축축했다. 소금이 물을 잡아먹어도 바닥 밑 습기는 다른 세상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끈질겼다. 덕임은 등잔불을 바닥 가까이 가져갔다. 불빛이 나무결을 더 또렷하게 드러냈다. 판석이 숨은 자루에서 2칸쯤 떨어진 곳, 나무판 한 장이 유난히 마모돼 있었다. 자루를 끌다 보면 그 자리에 걸렸고, 그래서 덕임은 늘 그 판을 피해 다녔다. 걸리면 짜증이 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은 그 짜증이 길이 됐다. 덕임은 낫을 꺼내지 않았다. 대신 소금자루 하나를 양팔로 끌어당겼다. 자루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나자 덕임은 멈칫했다. 소리 하나가 목숨값이 되는 밤이었다. 덕임은 숨을 한번 고르고 자루를 조금씩 밀었다. 소금 결정이 자루 겉으로 새어나와 바닥에 흩어졌다. 하얀 가루가 마치 흔적처럼 남았다. 판석이 입을 벌렸다. 뭐 하려고. 덕임은 손을 들어 막았다. 손바닥을 보인 게 아니라 손바닥의 상처들을 그대로 들이밀었다. 닥쳐라는 말보다 상처가 먼저 말했다. 판석은 그 손을 보고 입을 다물었다. 덕임은 자루를 2개 더 옮겼다. 자루가 옮겨질수록 공기가 달라졌다. 바닥에 오래 묻은 냄새가 올라왔다. 썩은 나무, 젖은 흙, 그리고 쥐가 지나간 듯한 비릿함. 그 냄새가 덕임의 코를 찔렀다. 덕임은 눈살을 찌푸리며도 멈추지 않았다. 지금 멈추면 바깥의 칼이 창고 문을 친다. 자루를 치우자 문제의 판이 드러났다. 덕임은 등잔을 한쪽에 내려놓고 손가락으로 판의 틈을 더듬었다. 틈이 있었다. 아주 얇게 손톱이 들어갈 만한 틈. 덕임은 순간 마음이 차갑게 굳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기술이었다.
살아남는 기술. 덕임은 판석을 봤다. 판석의 눈이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미안이 아니라 살았다에 가까운 흔들림이라는 게 덕임은 더 싫었다. 들어갈란가. 덕임이 말하자 판석이 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빠르게 끄덕이는 고개는 믿을 수가 없었다. 덕임은 그 고개의 속도를 보며 나중에 이 인간이 네가 나 숨겨줬제라고 말할 장면을 미리 봐버린 것 같았다. 덕임은 판을 들어올리려 했다.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지만 판은 생각보다 무거웠다. 습기가 먹은 나무는 무게도 질척했다. 덕임은 이를 악물고 다시 힘을 줬다. 손바닥 상처가 벌어지는 느낌이 났다. 따끔한 고통이 올라왔지만 덕임은 숨도 내쉬지 않았다. 판이 삐걱하고 들렸다. 그 소리에 덕임의 심장이 한번 크게 울렸다. 창고 전체가 그 소리를 따라 흔들리는 것 같았다. 덕임은 급히 판을 조금만 들어 틈을 만들고 아래를 들여다봤다. 검은 공간이 있었다. 바닥 밑이 텅 비어 있었다기보다 예전에 무언가를 숨기거나 습기를 빼려고 파놓은 듯한 얕은 웅덩이 같은 공간. 덕임은 그 공간을 보자마자 알았다.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간다. 숨은 쉬겠지만 오래는 못 버틴다. 그래도 지금은 그 겨우가 전부였다. 바깥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이쪽이다. 창고 쪽으로 돌아봐라. 목소리가 더 또렷했다. 창고라는 말이 공기 속에 박혔다. 덕임은 판석을 노려봤다. 네 숨 쉬는 것도 함부로 해불면 나도 네를 살릴 수가 없다. 판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다. 안 한다. 안 해. 나 말도 안 할 거요. 덕임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지 않았다. 덕임은 고개를 한 번만 끄덕였다. 약속이 아니라 규칙을 확인하는 고개였다. 입에 이거 물어라. 덕임은 가까운 곳에서 헝겊 조각을 하나 꺼냈다. 소금자루를 묶던 천 조각이었다. 소금기가 잔뜩 배어 까슬했고 냄새도 났다. 덕임은 그 천을 판석에게 던지듯 주었다. 판석이 잠깐 망설였다. 그 망설임이 아직도 자기가 불편한 걸 먼저 따지는 망설임 같아서 덕임은 속이 서늘해졌다. 싫으면 나가. 덕임의 한마디에 판석은 바로 천을 입에 물었다. 덕임은 그 모습을 보며 인간이란 살려고 하면 무엇이든 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 덕임은 판을 더 들었다. 이번엔 판석이 기어 들어갈 만큼. 판석은 무릎을 끌고 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소금자루에 눌려있던 몸이 아래로 내려가며 헛기침 같은 소리가 날 뻔했다. 판석은 천을 더 세게 물고 참았다. 그의 목이 울렁이며 떨렸다. 덕임은 그 떨림을 보며 말했다. 아주 낮게 마치 자기한테 하는 말처럼. 사람 하나 숨긴다고 바다가 멈추는 것도 아니고 칼이 멈추는 것도 아니요. 그러나 덕임은 멈추지 않았다. 덕임은 판석의 발끝이 완전히 아래로 들어가자 판을 천천히 내렸다. 판이 닫히는 순간의 소리조차 무서웠다. 덕임은 판을 내리며 손바닥으로 판을 눌러 소리를 죽였다. 손바닥이 다시 따끔했지만 참았다. 판이 닫히자 창고 안은 다시 평소처럼 보였다. 자루들이 있고 소금이 있고 바닥이 있고 사람 하나가 바닥 아래 숨었다는 흔적은 덕임의 손끝에만 남았다. 덕임은 재빨리 자루를 다시 끌어다 놓았다. 판 위에 자루 하나, 그 위에 또 하나. 소금이 새어나와 바닥 틈을 메웠다. 하얀 가루가 마치 없던 일처럼 덮어버렸다. 바깥의 발자국이 창고 앞까지 다가온 듯했다. 덕임은 등잔을 다시 들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걸음이 자연스러워야 했다. 급하면 급한 티가 나고 급한 티는 죄가 된다. 문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왔다. 덕임은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을 줬다.
손바닥 상처가 문고리의 차가움에 닿아 욱신거렸다. 그 욱신거림이 덕임에게 속삭였다. 네가 지금 하는 일은 값이 매겨질 거다. 덕임은 그 속삭임을 꾹 눌렀다. 지금은 값이 아니라 숨이었다. 덕임은 문 앞에 서서 숨을 고르고 창고 안을 마지막으로 한 번 훑었다. 소금자루들이 묵묵히 누워 있었다. 그 속에 하얀 가루 아래에 덕임이 가장 미워하던 인간이 들어가 있었다. 덕임은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살자고 하는 거요. 그 말은 판석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다. 덕임의 집에 있는 숨소리들 시어머니와 아이에게 하는 말이었다. 덕임은 문을 열 준비를 하며 속으로 또 하나를 더했다. 이 일은 내 손에 남겠네. 문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려는 기척이 났다. 덕임은 그 기척보다 먼저 문을 벌컥 열었다. 사마, 쌍가마댁 폭발. 문이 벌어지자 찬바람이 창고 안으로 한 움큼 쏟아졌다. 바깥 공기는 날이 섰고 사람 목소리는 그날 위를 미끄러졌다. 덕임은 문턱에 서서 어깨를 딱 세웠다. 등잔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덕임 얼굴을 잠깐씩 떼었다 붙였다 했다. 여그 뭐 있냐? 사내 목소리가 어딘가에서 튀어나왔다. 덕임은 대답을 서두르지 않았다. 대답은 늘 급해 보이기 마련이었다. 덕임은 먼저 눈으로 바깥을 훑었다. 어둠 속에 그림자들이 몇 개 둑길 쪽으로 흩어져 있었다. 그 사이로 낯익은 치마자락이 하나 휘날리며 성큼성큼 다가왔다. 쌍가마댁이었다. 덕임은 속으로 욕이 나왔다. 하필 오늘이냐. 그러나 얼굴은 그대로였다. 얼굴이 흔들리면 창고 바닥 아래 숨 하나가 같이 흔들린다. 덕임은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을 더 줬다. 손바닥 상처가 뜨끔했지만 그 뜨끔이 오히려 정신을 붙들었다. 쌍가마댁은 문 앞에서 숨을 한번 몰아쉬더니 덕임을 밀치듯 안으로 발을 들였다. 네 미쳤냐? 입이 먼저 나갔다. 쌍가마댁의 목소리는 소금보다 작고 지금은 그 짠맛에 피비린내까지 섞여 있었다. 덕임은 재빨리 문턱을 막아섰다. 막는다고 막아지는 몸이 아닌데도 몸은 본능처럼 앞으로 나갔다. 들어오지 마라. 아따, 나가 네 집 마실 나왔냐? 여가 네 혼자 쓰는 창고냐? 쌍가마댁은 덕임 어깨 너머로 창고 안을 훑었다. 눈이 빠르고 계산도 빠른 눈이었다. 소금자루가 조금씩 자리를 바꾼 흔적, 바닥에 흩뿌려진 하얀 가루, 등잔이 평소보다 낮게 놓인 자리. 아주 작은 어긋남들이 쌍가마댁의 눈에 걸렸다. 쌍가마댁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설마. 그 말끝이 공중에서 얼어붙기도 전에 바깥에서 또 다른 발자국이 가까워졌다. 누군가 창고 옆을 지나며 기침을 했다. 기침 속에 술 냄새 같은 것이 섞인 듯 했다. 쌍가마댁도 그 기척을 느꼈는지 입술을 앙다물었다. 하지만 성질은 멈추지 못했다. 멈추지 못하는 성질은 오히려 더 위험했다. 네 설마 그 인간. 덕임은 쌍가마댁의 손목을 잡았다. 꽉 잡지 않았다. 꽉 잡으면 싸움이 된다. 덕임은 손목을 잡아 쌍가마댁의 말을 멈추게만 했다. 그 정도면 됐다. 소리 낮춰. 쌍가마댁이 손을 획 빼며 덕임을 노려봤다. 그 눈빛은 배신에 가까웠다. 덕임도 눈을 피하지 않았다. 피하면 인정이 된다. 네가 뭘 했는지 아냐. 쌍가마댁은 숨을 삼키며 말을 쏟아냈다. 소리 자체는 낮추려고 애썼지만 분노가 목을 타고 올라오면 소리는 새어나오는 법이었다. 그 인간이 너를 얼마나 짓밟았는데. 네 낯 들고 서서 네 새끼밥이 법이라며 그 인간 앞에서 버티던 네가 오늘 밤은 그 인간을 품어. 덕임은 쌍가마댁의 품어라는 말을 듣자 속이 턱 막혔다. 품었다니.
덕임은 품지 않았다. 덕임은 숨긴 것이다. 숨기는 건 품는 게 아니다. 숨기는 건 불을 집 안으로 못 들어오게 막아두는 것이다. 덕임은 쌍가마댁에 손을 놓고 대신 문을 조금 더 열어 바깥을 다시 확인했다. 발자국은 아직 멀지 않았다. 덕임은 문을 반쯤만 걸치듯 닫아두었다. 바깥에서 보면 덕임이 창고 안에서 뭔가 정리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창고 문이 닫혀 있으면 오히려 수상했다. 나가 품은 거 아니여. 덕임이 낮게 말했다. 쌍가마댁이 코웃음을 쳤다. 그럼 뭔디? 네가 지금. 덕임은 손끝으로 쌍가마댁의 입가를 가리키듯 아주 짧게 제스처를 했다. 혀 조심해라는 손짓이었다. 그리고 덕임은 말 대신 창고 바닥을 한번 툭 밟았다. 그 밟음이 크게 들리지 않게 발꿈치로 조심스레. 그러나 쌍가마댁은 그 밟음을 알아챘다. 덕임의 발이 괜히 바닥을 건드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쌍가마댁은 알고 있었다. 쌍가마댁의 눈이 바닥 쪽으로 내려갔다. 덕임이 옮겨둔 소금자루들을 따라 시선이 미끄러졌다. 그리고 그 끝에서 쌍가마댁의 얼굴이 확 하고 창백해졌다. 아따, 네가 진짜 미쳤구나. 쌍가마댁은 한 걸음 물러섰다. 물러서는 발이 소금가루를 밟아 바스락 소리를 냈다. 그 바스락이 덕임 귀를 찢었다. 덕임은 쌍가마댁의 팔을 다시 잡아 소리가 나는 쪽에서 멀어지게 했다. 미친 거 아니여. 덕임은 이를 악물고 말끝을 눌렀다. 여기서 피 남은 그 칼이 어디로 가는 줄 아냐? 니네 집으로도 가고 우리 집으로도 가. 쌍가마댁이 덕임을 똑바로 봤다. 그 눈빛이 흔들렸다. 흔들림은 이해로 가기 전에 먼저 공포로 갔다. 쌍가마댁도 알고 있었다. 완장 바뀌면 사람도 바뀐다. 어제 웃던 이가 오늘은 남의 집 문을 부수고 들어온다. 그럼 누가 먼저 죽냐? 힘없는 집이 먼저 죽는다. 쌍가마댁은 이를 갈며 말했다. 그래도 그 인간은. 나도 알아. 덕임이 끊었다. 끊는 말이 칼날 같았다. 나도 알아. 내가 그 인간 얼굴 보면 속이 뒤집히는 거 나도 알아. 근데 오늘 밤은 그 인간이 죽는 날이 아니여. 쌍가마댁이 헛웃음을 흘렸다. 그럼 언제 죽는 날인데? 덕임은 대답하지 않았다. 덕임은 죽일 생각으로 이 일을 한 게 아니었다. 덕임은 살릴 생각으로 한 것도 아니었다. 덕임은 그저 오늘 밤 내 집 문이 부서지고 아이 숨이 들킬 일을 막으려는 계산을 했다. 계산은 날짜를 고르지 않는다. 계산은 지금 당장 숨을 고른다. 쌍가마댁은 창고 안을 다시 둘러봤다. 등잔불 아래서 소금자루들은 말이 없었다. 말이 없으니 더 무서웠다. 그 자루들 아래에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판석이라는 것. 그 사실이 쌍가마댁의 속을 메스껍게 만들었다. 쌍가마댁이 덕임 가까이 다가와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그 인간이 나중에 니를 가만두겠냐? 니가 숨겨줬다고 니 목줄 잡을 거여. 덕임은 그 말을 듣자마자 가슴 어딘가가 싸늘해졌다. 그 싸늘함은 이미 덕임도 알고 있던 싸늘함이었다. 그래서 더 무거웠다. 알어. 덕임이 짧게 말했다. 그래도 오늘은 내 새끼 숨이 먼저여. 쌍가마댁은 덕임의 얼굴을 한참 봤다. 덕임 얼굴엔 눈물도 없고 억울함도 없었다. 오직 버팀만 있었다. 버팀은 때로 사람을 잔인하게 보이게 만든다. 쌍가마댁은 그 버팀이 부러워서 늘 덕임을 밉게 굴기도 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버팀이 무서웠다. 덕임이 무서운 게 아니라 덕임이 끌어안은 일이 무서웠다. 바깥에서 고함이 다시 터졌다. 여그 창고 안에 불 있네. 누가 있냐? 쌍가마댁의 몸이 움찔했다.
덕임은 그 순간 쌍가마댁의 손을 확 잡아당겼다. 이번엔 힘이 들어갔다. 싸움이 아니라 생존이 손에 힘을 줬다. 쌍가마댁. 덕임은 이름을 불렀다. 이름을 부르면 사람은 잠깐 멈춘다. 네 혀는 오늘 밤만 묶어라. 쌍가마댁이 덕임 손을 뿌리치려다 멈췄다. 덕임 눈을 봤다. 덕임의 눈엔 부탁이 없었다. 애원도 없었다. 대신 같이 살자라는 무거운 강요가 있었다. 그 강요는 쌍가마댁을 더 화나게도 했지만 동시에 더 살게도 했다. 쌍가마댁이 이를 악물었다. 입술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끄덕이는 순간에도 화가 가시지 않아 턱이 떨렸다. 징해 죽겠네. 쌍가마댁은 그 한마디를 뱉고는 덕임 어깨를 퍽 쳤다. 세게 친 게 아니라 울분을 눌러 담은 손길이었다. 덕임 어깨가 흔들렸지만 덕임은 반응하지 않았다. 반응하면 감정이 튄다. 감정이 튀면 소리가 난다. 쌍가마댁은 덕임 옆으로 비켜서며 창고 안을 마지막으로 한번 노려봤다. 바닥 아래가 아니라 바닥 위의 소금자루들을 노려봤다. 마치 그 자루들이 죄인인 것처럼. 그리고 쌍가마댁은 문턱을 넘어 밖으로 나가며 바깥을 향해 소리쳤다. 일부러 큰 소리였다. 큰 소리 속에 다른 작은 소리를 묻히게 하려고. 그건 쌍가마댁 나름의 방식이었다. 아따, 뭔 소리다냐. 창고서 소금 좀 정리하는 뒤 불빛이 보이면 죄여. 바깥의 그림자들이 잠깐 멈칫했다. 쌍가마댁의 목소리는 원래 사람을 주춤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덕임은 그 순간 쌍가마댁의 등 뒤를 보며 속으로 한번 숨을 내쉬었다. 아주 조용히. 쌍가마댁은 덕임에게 등을 보인 채 마지막으로 낮게 덧붙였다. 덕임만 들리게. 나 오늘은 입 다문다. 근디 니도 알아둬라. 내 입 다문가 싸진 않다. 그 말이 덕임의 목에 걸렸다. 싸지 않다. 덕임은 그 값을 계산하지 않았다. 그러나 값은 이미 생겼다. 소금자루 아래에 사람을 숨긴 감.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을 만든 감. 덕임은 문을 반쯤 걸치듯 닫아두고 창고 안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바닥 아래에서 아주 희미하게 숨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덕임은 그 소리가 들렸다는 사실 자체가 무서워 귀를 스스로 막고 싶었다. 덕임은 등잔불을 더 낮췄다. 불빛이 바닥을 핥듯이 내려앉았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아주 낮게 말했다. 값은 나중에 치르지. 사와 곰배 경계. 바람이 둑을 타고 내려오면 먼저 소금 냄새가 코끝을 때렸다. 그 다음이 물비린내였다. 둘이 섞이면 사람 속이 묘하게 비었다 차는 냄새가 났다. 창고 바깥 그늘에 쪼그려 앉은 곰배는 그 냄새를 오래 맡은 코였다. 냄새만 맡아도 오늘 물이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어디가 젖었는지 알았다. 곰배는 말이 없었다. 말이 없으니 귀가 컸다. 귀가 크니 남의 발자국이 더 크게 들렸다. 둑길에 자갈이 눌리는 소리, 갯벌에서 발을 뗄 때, 나는 쩍하는 소리, 젖은 옷자락이 서로 비벼지는 소리까지. 창고 문은 반쯤 걸친 채로 숨을 죽이고 있었다. 등잔불이 새어나오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꺼진 것도 아니었다. 어정쩡한 빛이 제일 위험하다는 걸 곰배도 알았다. 그래서 곰배는 창고 바깥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했다. 먼저 발자국을 지웠다. 갯벌은 거짓말을 안 했다. 한번 밟으면 꺼진 자국이 그대로 남는다. 곰배는 창고 뒤쪽 물길 쪽으로 이어지는 진흙을 나뭇가지로 천천히 쓸어내렸다. 쓸어내릴수록 바닥에서 검은 물이 배어나와 손목을 적셨다. 손목이 차가워도 곰배는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그 멈춘 자리가 표시가 된다.
그 다음은 소금이었다. 창고 옆에 흩어진 소금가루를 손바닥으로 모아 발자국 자리에 아주 얇게 뿌렸다. 소금은 하얗게 남아도 발자국의 깊이를 가려준다. 멀리서 보면 그저 바람이 훑고 간 흰 먼지 같았다. 곰배는 그걸 바람 흉내라 불렀다. 말로는 안 했지만 몸은 이미 알고 있었다. 바람 흉내를 내야 살아남는 밤이 있다는 걸. 둑길 건너편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멀었는데도 곰배의 귀엔 가까웠다. 웅성거림 사이로 이름 하나가 자꾸 튀어나왔다. 반석. 그 이름이 튀어나올 때마다 바람이 더 차게 느껴졌다. 곰배는 고개를 들었다. 둑길 위로 희미한 불빛이 움직였다. 등잔이 아니라 손전등도 아니라 누군가 들고 걷는 등불의 흔들림이었다. 불빛은 바람을 타고 오다가 어느 순간 멈칫했다. 멈칫하는 자리에서 목소리가 굵게 뭉개졌다. 저짝 창고 한번 까보자. 곰배의 등줄기에 소금물이 흐르는 것처럼 서늘함이 내려앉았다. 땀인지 물기인지 구분이 안 갔다. 곰배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일어서면서도 소리가 나지 않게 무릎을 펼쳤다. 몸이 크면 소리도 커지기 마련인데 곰배는 큰 몸을 작은 소리로 쓰는 법을 배운 사람이었다. 곰배는 창고 문 앞이 아니라 문에서 한 걸음 비껴선 곳에 섰다. 정면을 막으면 막는다가 된다. 비껴서 있으면 그냥 있다가 된다. 그냥 있는 몸이 제일 믿음직해 보일 때가 있다. 불빛이 더 가까워지자 사람 그림자가 몇 개로 갈라졌다. 불빛 아래선 다들 얼굴이 납작해 보였다. 누구 편이든 불빛 앞에선 다 똑같은 납작한 얼굴이었다. 곰배는 손에 쥔 것을 바꿨다. 나 또 몽둥이도 아니었다. 삽이었다. 둑 보수할 때 쓰던 삽. 삽은 일의 물건이고 일의 물건은 죄가 덜해 보인다. 곰배는 삽자루를 어깨에 걸치고 창고 옆 벽에 등을 붙였다. 붙이자마자 벽 너머로 숨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바닥 아래의 숨인지 자기 숨인지 그 또한 구분이 안 됐다. 불빛이 창고 앞까지 닿았다. 니 여기서 뭐하냐? 곰배는 대답 대신 삽을 바닥에 톡 내려놓았다. 삽날이 지늘게 박히며 퍽 소리가 났다. 딱 그만큼만. 더 크면 도발이고 더 작으면 기어드는 소리다. 둑새? 곰배가 짧게 말했다. 그 말은 변명도 아니고 설명도 아니었다. 그냥 사실이었다. 둑은 늘 새고 사람은 늘 막는다. 그걸 말로 길게 늘어놓을 이유가 없었다. 불빛을 든 사람이 곰배를 위아래로 훑쳤다. 곰배의 옷자락엔 갯벌이 잔뜩 붙어 있었다. 손등은 갈라져 소금이 끼어 있었고 발목은 젖은 천으로 감겨 있었다. 누가 봐도 밤새 밖에서 일한 몸이었다. 그럼에도 불빛은 창고 문으로 기울었다. 문턱 근처에서 누군가 발끝으로 바닥을 툭툭 쳤다. 그 툭툭이 곰배 귀를 찢었다. 바닥 아래의 숨도 그 툭툭을 들었을 것이다. 곰배는 그걸 막기 위해 한 걸음 움직였다. 움직임은 컸다. 사람 하나가 불빛 사이로 들어오려던 길목에 곰배의 몸이 들어섰다. 말이 아니라 몸으로 길을 닫았다. 비켜. 곰배는 비키지 않았다. 비키면 문이 열린다. 문이 열리면 바닥 아래가 열린다. 바닥 아래가 열리면 덕임집이 열린다. 곰배의 머릿속 계산은 이렇게 짧고 단단했다. 여그, 곰배가 다시 짧게 말했다. 이번엔 말이 아니라 숨에서 나왔다. 숨이 굵어지면 힘이 된다. 곰배는 숨을 굵게 만들었다. 불빛 든 사람이 삽을 힐끗 보더니 창고 벽을 손바닥으로 한 번 쳤다. 통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곰배 속까지 울렸다. 곰배는 그 손을 붙잡지 않았다. 붙잡으면 싸움이 된다.
대신 곰배는 자기 몸을 더 붙였다. 벽과 곰배 사이가 딱딱해졌다. 그때 바깥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크게 터졌다. 아따, 창고서 소금 좀 정리하는 뒤 불빛 보이면 죄요. 쌍가마댁의 목소리였다. 목소리가 크고 거칠어서 오히려 그 목소리엔 숨김이 없었다. 숨김이 없으니 사람들은 잠깐 헷갈린다. 헷갈리면 눈이 다른 데로 돌아간다. 불빛이 쌍가마댁 쪽으로 휘었다. 너는 또 뭐여? 나가 뭐긴 뭐여? 그냥 지나가다 봤지. 쌍가마댁은 말끝을 올렸다 내리며 일부러 건방지게 굴었다. 그 건방짐은 늘 위험했는데 오늘은 그 위험이 방패가 됐다. 불빛 든 사람은 쌍가마댁을 한참 보더니 옆 사람에게 고개를 까딱했다. 저쪽도 뒤져. 뒤지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둑길 아래로 내려가며 진흙을 밟았다. 쩍쩍 소리. 그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곰배는 그대로 서 있었다. 움직이면 안심했다가 된다. 안심은 늘 표시가 된다. 쌍가마댁이 곰배 옆으로 스치듯 지나갔다. 지나가면서 곰배를 보지도 않았다. 대신 아주 작게 발끝으로 진흙을 한번 툭 찼다. 발자국 위에 진흙이 덮였다. 말이 아니라 발로 돕는 성정. 그 성정이 곰배 눈에 박혔다. 불빛이 멀어지는 사이 곰배는 창고 벽을 손가락 마디로 아주 약하게 2번 두드렸다. 딱딱. 바닥 아래까지 들릴 만큼도 아니고 창고 안에만 닿을 만큼. 덕임에게 지금 바깥이 움직인다는 신호였다. 곰배는 다시 창고 뒤편으로 돌아갔다. 새로 찍힌 발자국을 찾아내 지웠다. 한 번 더 소금을 얇게 뿌렸다. 바람 흉내를 한 번 더 냈다. 바람을 흉내내면서 곰배는 문득 생각했다. 사람이 사람을 숨기는 밤엔 바다도 숨을 죽인다. 멀리서 물소리가 한 번 크게 들렸다가 잦아들었다. 밀물인지 썰물인지 곰배는 지금도 구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 밤은 그 구분이 별 의미 없었다. 물이 어느 쪽으로 오든 사람들은 결국 한 번 더 서로를 밟을 것이었다. 곰배는 삽자루를 다시 어깨에 걸었다. 어깨가 무거워도 입은 열지 않았다. 말이 새면 숨이 샌다. 숨이 새면 바닥 아래가 들린다. 곰배는 그대로 창고의 그늘이 됐다. 오하 민우노트. 등잔불이 낮았다. 불꽃이 심지를 제대로 못 먹고 가끔씩 퍽 하고 숨을 꺼먹었다. 민우는 그때마다 유리등을 손바닥으로 감싸쥐었다. 바깥 바람이 틈새로 들어올 때 불이 먼저 흔들리고 다음이 사람 속이었다. 바람이 들어오면 기침이 따라왔다. 기침은 목에서 시작해 가슴을 긁고 내려가 뼈까지 파고드는 소리였다. 민우는 기침을 삼키려고 입술을 꽉 깨물었다. 피맛이 아주 옅게 났다. 그는 그 맛을 오늘로 적을지 내일로 넘길지 그런 것까지 계산하는 몸이 되어 있었다. 서울에서 내려올 때엔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 여긴 그리 밥이 아닌 줄은 알았다. 그래도 그리 사람을 덜 굶기게 할 거라 믿었다. 그런데 요즘은 그리 사람을 더 굶기기도 했다. 그리 살을 찢는 소리로 들릴 때가 있었다. 바깥에서 웅성거림이 또 한 번 올라왔다. 멀리서 자바라 같은 말이 들렸다가 바람이 돌아치며 음절을 뭉개버렸다. 민우는 창문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종이문 한 장 사이로 겨울 공기가 얇게 들어왔다. 그 공기는 바다 냄새와 함께 사람들의 숨 냄새를 실어왔다. 술 냄새, 땀 냄새, 분노가 오래 삭은 냄새. 그 냄새를 맡으면 민우의 손이 먼저 차가워졌다. 그는 노트를 펼쳤다. 노트는 마을에서 제일 깨끗한 물건이었다. 아이들 손에 들려 있을 때도 그랬고 지금 민우 손에 있을 때도 그랬다. 깨끗한 만큼 위험했다.
깨끗한 종이는 뭐든 받아 적는다. 받아 적는 순간 그것은 있는 일이 된다. 있는 일이 되면 누군가는 그걸 들고 누군가를 치게 된다. 민우는 연필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잉크병 쪽으로 손을 옮겼다. 잉크는 더 느렸다. 느리면 생각할 시간이 생긴다. 그는 붓펜 같은 걸 쓰지 않았다. 갈필 같은 펜촉을 잉크에 찍어 종이에 눌러 쓰는 식이었다. 느리고 번지고 손에 묻었다. 손에 묻는 게 싫지 않았다. 손에 묻는 만큼 글이 몸이 된다. 몸이 되면 함부로 던지지 못한다. 펜촉이 종이를 찍는 순간 민우의 손등이 아주 작게 떨렸다. 떨림은 추위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는 첫 줄을 쓰려다 멈췄다. 오늘 밤이라고 쓰면 쉬웠다. 오늘 밤은 수백 번 찾아오는 문장이다. 하지만 오늘 밤은 어떤 오늘 밤보다 무거웠다. 오늘 밤은 누군가가 창고 아래로 내려가 숨는 밤이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해야 하는 밤이었다. 민우는 결국 적었다. 해원 겨울. 바람이 둑을 핥고 지나감. 문장은 얌전했다. 너무 얌전해서 거짓말 같았다. 민우는 그 다음 문장을 쓰려다가 펜촉을 다시 들어 올렸다. 수색이라 쓰면 그것부터 칼이 된다. 판석이라 쓰면 이름이 피를 부른다. 이름은 늘 그랬다. 서울에서도 그랬고 여기선 더 그랬다. 이름 하나가 입에서 굴러나오면 그 사람의 집이 흔들렸다. 민우는 기침을 한 번 더 삼켰다. 이번엔 삼키지 못하고 새어나왔다. 컥 소리가 초가 지붕 밑에서 작게 튀었다. 그는 바로 입을 손등으로 막았다. 손등에 잉크가 묻었다. 검은 점이 번졌다. 그 점을 보며 민우는 생각했다. 잉크가 번지는 속도는 느린데 소문이 번지는 속도는 빠르다. 글은 늦는데 사람들은 빠르다. 빠른 건 늘 사람 목을 먼저 조른다. 바깥에서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 누군가 이쪽으로 지나가다 다시 돌아가는 소리였다. 민우는 등잔불을 더 낮췄다. 불을 낮추는 손이 또 떨렸다. 떨리는 손이 불을 건드리면 불꽃이 휘청이고 그 휘청이 그림자를 크게 만들었다. 그림자가 커지면 안에서 벌어진 일도 커진다. 민우는 그림자를 싫어했다. 그림자는 사실보다 먼저 사람을 겁준다. 그는 노트를 조금 더 눌러 펼쳤다. 종이에서 아주 옅은 소금 냄새가 났다. 야학 아이들이 염전 일을 하다가 손도 제대로 못 씻고 노트를 만지던 탓이었다. 소금은 종이에 박혀 남는다. 씻어도 안 빠진다. 그 냄새를 맡으면 덕임의 손이 떠올랐다. 갈라지고 하얗게 일어난 손. 손바닥이 아니라 손등의 주름 사이에 소금이 끼어 있던 손. 덕임은 늘 말보다 손이 먼저였다. 민우는 그 손을 떠올리며 다음 문장을 쓰려 했다. 덕임. 여기까지 쓰는데 펜이 멈췄다. 이름이 종이 위에서 벌거벗었다. 민우는 그 이름을 바라보다가 펜촉 끝에 잉크가 다시 맺히는 걸 봤다. 잉크는 떨어지고 싶어 했다. 떨어지면 문장이 된다. 문장이 되면 증거가 된다. 민우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다시 천천히 내쉬었다. 숨이 하얗게 나올 만큼 방안이 차가웠다. 그는 기록자로 살기 위해 내려왔다. 그러나 요즘은 기록자가 아니라 기록에 잡아먹히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한 줄을 쓰는 순간 그 줄이 자기 목에도 감길 것 같았다. 바깥에서 누군가 고함쳤다. 이번엔 더 가까운 방향이었다. 글 아는 놈, 어딨냐? 전단 좀 써야 혀. 민우는 온몸이 굳었다. 글 아는 놈이란 말은 칭찬이 아니었다. 부르는 소리였다. 끌어가는 소리였다. 글 아는 사람은 늘 불려간다. 명부를 쓰라고, 벽보를 쓰라고, 진술서를 받아 적으라고,
그리고 그 종이가 누군가의 죽음이 되면 그라는 사람이 먼저 미움을 받는다. 네가 써서 그랬다는 말이 나중에 꼭 돌아온다. 민우는 노트를 반쯤 덮었다가 다시 펼쳤다. 덮으면 겁먹은 게 된다. 펼치면 무모한 게 된다. 둘 다 민우가 싫어하는 얼굴이었다. 그는 결국 노트를 펼친 채로 펜을 다시 들었다. 손이 또 떨렸다. 떨리는 손끝이 종이를 긁어 잉크가 지저분하게 번졌다. 민우는 그 번진 자리를 손가락으로 문질렀다. 검은 것이 더 퍼졌다. 퍼지는 것을 보며 민우는 깨달았다. 지우려 할수록 더 번진다. 숨기려 할수록 더 보인다. 그래서 덕임이 숨기는 밤이 더 위험하다. 그는 번진 자리에 작은 글씨로 덧붙였다. 종이는 바람보다 사람을 빨리 찢는다. 그 문장은 누구를 살릴 문장도 아니고 누구를 죽일 문장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민우는 그 문장을 쓰고 나서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었다. 말로 못한 것을 종이에 써버렸다는 느낌. 종이는 받아 적고 받아 적은 것을 절대 놓아주지 않는다. 밖에서 다시 발자국이 가까워졌다. 누군가 야학 문 앞까지 왔다. 문짝이 삐걱하고 울었다. 민우는 노트를 가슴 쪽으로 끌어당겼다. 품에 넣을지 숨길지 덮을지 손이 결정을 못 내린 채 떨렸다. 그 떨림이 노트까지 흔들어 종이가 사각사각 소리를 냈다. 민우는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자기 귀가 먼저 뜨거워졌다. 문 밖에서 낮게 물었다. 선생, 안에 있소? 민우는 대답을 바로 못했다. 대답을 하면 불려나간다. 대답을 안 하면 의심받는다. 이 땅에선 대답도 죄가 된다. 그는 입술을 열었다 닫았다. 기침이 또 올라왔고 이번엔 꾹 눌러 삼켰다. 삼킨 기침이 가슴 안쪽에서 돌처럼 굴러다녔다. 민우는 노트 위에 손바닥을 눌렀다. 눌러서 글이 몸으로 들어오게 했다. 몸으로 들어오면 남에게 던지지 못한다. 그는 그렇게라도 버텨보려 했다. 펜촉은 아직 잉크를 머금고 있었고 종이는 아직 이름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민우 손은 그 이름까지 가는 길목에서 계속 떨렸다. 등잔불이 또 한 번 꺼먹했다. 불꽃이 퍽하고 숨을 먹는 소리와 함께 바깥에서 다시 구호가 터졌다. 판석이라는 이름이 바람을 타고 날아들어 종이 위로 떨어질 것만 같았다. 민우는 그 이름이 종이에 닿기 전에 자기 손끝부터 붙잡고 버텼다. 6화 노트 덮기. 문 밖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낮은 만큼 더 똑똑했다. 등잔불이 숨을 꺼먹이는 틈마다 그 소리가 초가의 마룻장까지 파고들었다. 선생, 안에 있소? 민우는 입술을 한번 열었다가 닫았다. 대답을 하면 불려나가고 대답을 안 하면 문을 걷어찰지도 모른다. 그는 목구멍에서 올라오는 기침을 한 번 더 눌러 삼켰다. 삼킨 기침이 가슴 안쪽에서 돌처럼 굴렀다. 손바닥은 이미 젖어 있었다. 잉크가 아니라 땀이었다. 있어. 대답이 새어나오듯 나갔다. 민우는 노트를 반쯤 덮은 채로 책상 끝으로 밀어두었다. 펜촉은 잉크를 머금고 책상 위에 누워 있었다. 검은 것이 아주 조금씩 흘러 나무결 사이로 스며들었다. 마치 바닷물이 둑을 핥고 들어오듯 문짝이 삐걱하고 열리자 찬바람이 먼저 들어왔다. 바람은 사람보다 성급했다. 등잔불이 흔들리고 초가 안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 그림자 끝에서 누군가가 몸을 들이밀었다. 완장 같은 것이 어둠 속에서도 눈에 먼저 걸렸다. 붉지도 않은데 붉게 보였다. 사람을 갈라놓는 색은 늘 어둠 속에서 더 선명해졌다. 선생, 거시기 글 좀 써야 쓰겄는데. 말투는 익숙했다. 장터에서 회관에서 몇 번이나 들었던 목소리였다.
말끝에 늘 정이니 민중이니 붙던 그 사람. 민우는 문턱 너머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내렸다. 대신 그 사람의 신발을 봤다. 갯벌에서 막 올라온 듯 바닥에 검은 진흙이 말라붙어 있었다. 진흙 위에 소금가루가 얇게 섞여 있었다. 바다와 사람이 한데 섞인 냄새가 문틈으로 밀려들었다. 회관 가서 포고문 하나 써야지. 판석이 잡으라고. 글 아는 사람은 선생밖에 더 있소? 민우는 목 안쪽이 마르는 소리를 들었다. 포고문. 종이 한 장. 종이 한 장이면 사람들의 발이 한쪽으로 쏠린다. 종이 한 장이면 누군가의 집이 무너진다. 누군가의 목이 꺾인다. 그 목은 꼭 그 이름의 사람만이 아니었다. 이름 옆에 붙은 사람들, 같은 집안의 숨소리들, 같은 밥그릇의 온기까지 같이 꺾인다. 내가 안 써도 다른 사람이. 말이 끝까지 나가지 못했다. 문턱의 사람은 한 발 더 들어왔다. 등잔불 아래로 얼굴이 잠깐 비쳤다. 눈은 뜨거웠고 그 뜨거움이 곧 분노인지 신념인지 민우는 구별할 힘이 없었다. 다만 그 눈은 그를 도구로 보는 눈이었다. 삽처럼 몽둥이처럼 줄처럼. 선생, 괜히 잔말 말고. 오늘 안 쓰면 내일은 선생 이름이 포고문에 오를 판이여. 그 말이 칼처럼 얌전하게 들어왔다. 민우는 속으로 웃지도 못했다. 이름이 포고문에 오른다는 말이 얼마나 쉬운지 요즘 들어 더 잘 알았다. 이름은 종이에 올라가는 순간부터 사람이 아니라 표식이 된다. 민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책상 쪽으로 몸을 돌렸다. 노트가 눈에 걸렸다. 펼쳐진 종이 위에 미완의 글씨가 있었다. 덕임에서 끊긴 줄. 잉크가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아 빛을 먹고 어둡게 번들거렸다. 그 글씨가 갑자기 너무 크게 보였다. 이름 하나가 이 초가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생각이 목덜미로 올라왔다. 누가 이 노트를 가져가면 끝이다. 덕임이 끝이 아니다. 덕임의 아이가 끝이다. 창고 아래의 숨도 끝이다. 그리고 민우 자신도 끝이다. 민우는 노트 위로 손바닥을 올렸다. 손바닥이 종이를 눌렀다. 종이가 사각하고 울었다. 그 울음이 너무 선명해서 민우는 순간 숨을 멈췄다. 종이의 울음이 누군가의 귀에 닿을까 겁났다. 그는 손을 더 넓게 펴서 미완의 이름을 가렸다. 가리면 없는 것이 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가린다고 없어지지 않는 게 이름이었다. 선생, 얼른.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끄덕임이 배신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배신이 아니라 생존의 몸짓이었다. 그는 노트를 들고 갈까 잠깐 고민했다. 품에 넣고 가면 안전할 것 같기도 했다. 그러나 회관은 안전한 곳이 아니었다. 회관은 종이가 사람을 잡아먹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노트를 꺼내는 순간 누군가 그건 뭐여? 하고 손을 뻗을 것이다. 손이 뻗는 순간 끝이다. 민우는 결정을 손끝으로 했다. 노트를 천천히 덮었다. 덮는 동작이 평소보다 느렸다. 종이가 종이를 덮는 소리가 났다. 사각. 아주 얇은 소리인데도 민우의 귀엔 우레처럼 들렸다. 그는 마지막으로 노트 표지를 손바닥으로 꾹 눌렀다. 눌러서 안에 글씨가 몸 안쪽으로 들어가길 바랐다. 눌러서 다시는 튀어나오지 않길 바랐다. 그리고 노트를 책상 아래로 내렸다. 초가의 아궁이 옆 재가 식어 눅진한 곳. 거기엔 작은 단지 하나가 있었다. 아이들이 가끔 소금 한 줌씩 훔쳐왔던 단지. 민우는 단지 뚜껑을 열었다. 소금 냄새가 올라왔다. 짠 냄새는 늘 사람을 또렷하게 만든다. 눈물을 부르거나 침을 고이게 하거나. 민우는 노트를 천천히 단지 안으로 밀어 넣었다. 소금이 노트의 모서리를 긁었다. 까슬한 소리가 났다.
종이와 소금이 마찰하며 이상하게도 묻는 느낌이 들었다. 소금이 종이를 덮으면 썩지 않을까? 아니, 썩지 않게 하는 건 소금이 아니라 침묵일까? 그는 뚜껑을 덮었다. 그리고 단지를 재 속으로 조금 더 밀어 넣었다. 겉으로는 그냥 오래된 소금 단지처럼 보이게. 누가 보더라도 밥간하는 소금처럼 보이게. 문턱의 사람은 민우가 뭘 숨기는지 관심이 없었다. 그가 원하는 건 손이었다. 글을 쓰는 손. 민우는 겉옷을 걸치고 밖으로 나섰다. 바깥 공기는 살이 아니라 뼈를 먼저 때렸다. 멀리 횃불이 흔들리고 사람들 그림자가 한쪽으로 몰려 있었다. 회관 쪽이었다. 민우가 발을 옮길 때마다 갯벌의 진흙이 신발 밑에서 찐득하고 늘어났다. 그 늘어남이 마치 붙잡는 손 같았다. 회관 안은 뜨거웠다. 사람의 숨이 모이면 추위도 잠깐 물러난다. 벽에는 흰 종이가 붙어 있었고 그 위에 굵은 글씨가 이미 몇 줄 적혀 있었다. 누군가가 어설프게 쓴 글씨였다. 삐뚤고 힘이 과했다. 반동 같은 말이 종이에 걸려 있었다. 말이 칼을 흉내내는 모양새였다. 선생이 좀 써줘야 쓰겄어. 글이 똑바로 서야 사람들이 안 헷갈리지. 민우는 붓 대신 먹을 쥐어받았다. 먹 냄새가 코를 찔렀다. 먹 냄새는 옛날엔 책 냄새였는데 요즘은 명부 냄새였다. 민우는 종이를 바라봤다. 종이는 말이 없었다. 말이 없어서 더 무서웠다. 그는 몇 글자를 적었다. 굵게, 알아보기 쉽게. 사람들은 그 굵은 글씨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글씨가 똑바로 서자 사람들의 마음도 한쪽으로 똑바로 서는 것 같았다. 민우는 그걸 보며 속이 서늘해졌다. 글씨는 사람을 모은다. 모이면 다음은 뛰어간다. 뛰어가면 잡는다. 민우는 글씨를 다 쓰고도 손을 한 번 더 씻지 못했다. 물이 없었다. 대신 손바닥을 바지에 문질렀다. 검은 것이 번져 바지천에 남았다. 잉크는 늘 번진다. 번진 자국은 남는다. 남은 자국이 죄인지 노동인지 요즘은 구별이 어려웠다. 야학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이 더 매서워졌다. 창고 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났다. 여러 발이었다. 방향이 한 곳으로 모였다가 다시 흩어지는 소리. 민우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재 속에 묻어둔 소금 단지가 떠올랐다. 그 단지 안에 덮어둔 노트가 떠올랐다. 덮어둔 이름이 떠올랐다. 그는 야학 문을 닫자마자 등잔불을 아주 낮게 했다. 그리고 아궁이 옆으로 가서 재 속에 손을 넣었다. 재는 차갑고 축축했다. 손끝에 소금 단지가 닿았다. 민우는 단지 뚜껑 위에 손바닥을 얹었다. 꾹. 그는 단지를 열지 않았다. 노트를 꺼내지 않았다. 오늘 밤의 진실을 종이로 세상에 내놓지 않기로 했다. 꺼내는 순간 누군가가 죽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이미 누군가가 죽을 방향으로 세상이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민우의 글은 그 방향을 더 똑바로 세울 뿐이었다. 바깥에서 또 발자국이 가까워졌다. 이번엔 창고 쪽이었다. 민우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다. 그리고 단지 위에 손을 더 세게 눌렀다. 마치 둑 위에 삽을 눌러 흙을 다지듯. 사각하는 소리가 어딘가에서 들린 듯했다. 종이가 아니라 마음이 접히는 소리였다. 칠화, 수색대 접근. 창고 안은 낮보다 더 눅눅했다. 밤 공기가 소금자루 사이로 스며들면 짠내가 더 또렷해졌다. 덕임은 등잔을 높이지 않았다. 불을 키우는 건 배짱이 아니라 표식이었다. 빛이 커지면 그림자도 커지고 그림자가 커지면 사람의 눈이 붙는다. 바닥은 늘 낯설었다. 같은 판자여도 오늘은 더 삐걱거릴 것 같았다. 덕임은 발을 디딜 때마다
발바닥에 힘을 나눠 실었다. 한쪽으로만 힘이 몰리면 밑에서 숨이 놀랄까 싶어서였다. 바닥 아래에 있는 건 사람 하나가 아니라 덕임이 이제까지 버틴 시간 전부였다. 그 아래는 숨소리도 돈이 되는 곳이었다. 덕임은 귀를 기울였다. 소금자루 틈으로 목젖 삼키는 소리 하나라도 올라오지 않게, 바람이 문틈을 긁는 소리만 들리게. 그때 멀리서부터 발이 들렸다. 둑길을 걷는 발소리는 마른 흙을 밟는 소리가 아니라 갯벌이 굳었다 풀리는 소리였다. 찐득하고 붙었다가 뚝 하고 떨어지는 소리. 사람이 여럿이면 그 소리는 물결처럼 겹쳐졌다. 덕임은 숨을 들이마시지 않았다.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이 제일 크다는 걸 염전에서 배웠다. 힘든 일은 참을 수 있어도 소리는 참기 어렵다. 문 밖에 곰배가 있을 터였다. 덕임은 창고 안쪽에서 문 쪽을 보지 않고 곰배가 서 있을 방향을 향해 손가락으로 바닥을 2번 쳤다. 톡, 톡. 소리가 아니라 신호였다. 곰배가 들으면 숨을 낮추고 못 들으면 그 또한 운이었다. 발소리는 가까워졌다. 그리고 횃불빛이 문틈에 한번 스쳤다. 불빛이 짧게 지나가며 소금자루를 핥았다. 하얀 자루가 순간 누렇게 변했다가 다시 어둠으로 돌아갔다. 덕임은 그 빛의 움직임만 보고도 느꼈다. 그냥 지나가는 발이 아니다. 찾는 발이다. 여그여. 바깥에서 누군가가 낮게 말했다. 그 말투에는 피곤함보다 확신이 섞여 있었다. 확신은 늘 칼처럼 위험했다. 창고 있는 데가 이 짝 맞제. 염전 창고. 또 다른 목소리가 받았다. 덕임은 그 말 속에서 염전이라는 단어가 가진 무게를 새삼 느꼈다. 염전은 밥이기도 하고 죄목이기도 했다. 누가 무엇을 숨기든 바닷물처럼 결국 들이치는 곳. 횃불빛이 창고 문짝을 훑었다. 문짝에 묻은 소금 결정이 반짝였다. 덕임은 문짝 가까이 가지 않았다. 대신 자루 하나를 살짝 끌어당겨 문 안쪽에서 보이는 틈을 가렸다. 손바닥에 소금 가루가 붙었다. 까슬까슬한 감촉이 피부를 긁었다. 덕임은 그 까슬함이 오히려 살아있다는 증거 같아서 더 서늘했다. 안에 사람 있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지 않았는데도 말이 먼저 들어왔다. 덕임은 답을 바로 하지 않았다. 너무 빨리 답하면 숨긴 게 있다고 들릴 것 같고 너무 늦으면 비었다고 판단에 들이칠 것 같았다. 사람 상대할 때는 말보다 간격이 더 중요했다. 염전에서도 그랬다. 소금은 너무 빨리 말리면 갈라지고 너무 늦게 말리면 썩었다. 덕임은 바닥을 한 번 더 보았다. 판자 사이로 올라오는 공기. 그 공기가 움직이지 않길 바라며 덕임은 숨을 아예 멈췄다. 가슴 안에서 심장이 한 번 크게 울렸다. 울림이 목으로 올라오지 않게 혀를 윈인 몸에 붙였다. 밖에서 누군가 발로 땅을 쿡쿡 차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또 다른 발이 창고 옆으로 돌아갔다. 그 발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진흙이 떨어졌고 떨어진 진흙이 소금가루에 섞였다. 덕임은 그 혼합을 보지 않아도 알았다. 진흙과 소금이 섞이면 자국이 남는다. 남는 자국은 사람을 끌고 온다. 발자국이 이상한디? 누군가가 말했다. 덕임의 목 뒤가 저려왔다. 이상하다는 말은 확인하겠다는 말과 같았다. 그때 바깥에서 곰배의 발소리가 아주 작게 났다. 들키지 않으려는 발. 곰배가 어딘가로 옮기는 소리였다. 덕임은 눈을 감고 욕 한마디를 속으로 삼켰다. 곰배의 움직임이 들키면 이 밤은 끝이다. 하지만 곰배가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이 밤은 끝일 수 있었다. 어떤 선택도 안전하지 않았다. 누가 창고 들락거렸나 보네. 판석이 그놈, 이 짝으로 기어들어왔을 수도 있겠다. 판석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창고 안의 공기가 한번 꺼졌다. 덕임은 이름이 소리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이름은 사람의 눈을 한 곳으로 모으고 한 곳으로 모인 눈은 손을 부른다. 손은 곧 몽둥이를 부른다. 덕임은 손바닥으로 자루를 한 번 더 눌렀다. 자루 안에 소금이 사각사각 움직였다. 그 작은 소리가 덕임 귀엔 너무 크게 들렸다. 덕임은 자루를 눌러 소리를 죽였다. 소금을 죽인다는 말이 우스웠지만 지금은 우스움이 살 길이었다. 밖에서 문짝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누군가가 문고리를 잡아 당긴 모양이었다. 덕임은 그제야 알았다. 대화는 이미 끝났고 확인이 시작됐다는 걸. 문 잠겼네. 열어라잉. 안에 누구여? 목소리가 가까웠다. 문틈으로 뜨거운 숨이 들어왔다가 찬바람에 금방 식었다. 덕임은 등잔불을 더 낮췄다. 불꽃이 작아지자 초가 안의 어둠이 더 짙어졌다. 어둠은 숨길 수 있는 유일한 천이었다. 덕임은 한 걸음만 움직였다. 문 쪽으로 가는 한 걸음이 아니라 바닥 아래로 이어지는 판자 위를 피하는 한 걸음. 발 뒤꿈치를 들고 발끝으로 살짝. 덕임의 몸은 이미 일을 하는 몸이 아니라 들키지 않기 위해 존재하는 몸이 되어 있었다. 밖에서 다시 문이 흔들렸다. 이번엔 더 세게. 나무가 끼익하고 울었다. 덕임의 입안에서 침이 마르고 혀끝이 소금처럼 거칠어졌다. 아지매, 안에 있으면 대답혀. 그 말끝이 채 떨어지기 전에 창고 옆쪽에서 누군가가 횃불을 높이 들었다. 불빛이 문틈을 뚫고 들어와 소금자루 위에 칼자국처럼 길게 꽂혔다. 덕임은 그 빛 속에서 잠깐 자기 손을 보았다. 손등에 소금이 붙어 하얗게 떠 있었다. 마치 죄가 피부 위로 올라온 것처럼. 덕임은 입술을 떼었다. 말이 나오기 직전 바닥 아래에서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판자 밑 공기가 한번 들썩한 듯 했다. 덕임은 순간 숨이 멎었다. 들썩임은 곧 사람이고 사람은 곧 발견이었다. 문 밖의 그림자가 문에 바짝 붙었다. 열어. 지금. 덕임은 그제야 연기가 필요하다는 걸 뼈로 알았다. 울어도 소용없고 빌어도 소용없고 맞서도 소용없다. 살아남으려면 오늘 밤은 아무 일도 없는 사람이 되어야 했다. 덕임은 문 앞에 섰다. 손을 문고리에 얹었다. 차가운 쇠가 손바닥을 먹었다. 그리고 숨을 들이마시지 않은 채 입부터 열었다. 팔아, 덕임의 연기. 열어. 지금. 문짝이 다시 한번 흔들렸다. 나무가 겨울밤 속에서 삐걱하고 울었다. 덕임은 문고리에 얹은 손을 더 꼭 쥐지 않았다. 꼭 쥐는 순간 손등 힘줄이 튀어나오고 그 튀어나온 힘줄이 겁을 말해버릴까봐. 덕임은 손바닥을 느슨하게 붙이고 숨을 한 번도 들이마시지 않은 채 입부터 열었다. 아따, 뭔 소리다냐. 사람 잠도 못 자게. 목소리는 낮게 깔았다. 화내는 말투로 겁먹은 말투를 덮어버리려 했다. 덕임은 문을 벌컥 열지 않았다. 문을 여는 속도에도 사는 길이 있었다. 천천히 삐걱거림이 길게 나게. 마치 오래된 문이 늘 이랬다는 듯이. 문틈이 벌어지자 횃불빛이 먼저 들이밀렸다. 불꽃에서 나온 연기 냄새가 짠내를 타고 창고 안으로 스며들었다. 덕임은 그 연기 냄새가 싫었다. 소금 냄새는 배를 살리기도 했지만 저 연기 냄새는 사람을 몰아붙이는 냄새였다. 문 밖에는 완장들이 있었다. 횃불을 든 놈, 몽둥이를 쥔 놈, 주머니에 손 넣고 턱으로만 지시하는 놈. 덕임은 얼굴을 한 사람씩 다 보지 않았다. 오래 보면 눈이 먼저 흔들릴까봐. 대신 손을 봤다. 손등에 흙, 손가락에 굳은 살, 몽둥이를 쥔 각도. 손은 마음보다 먼저 움직인다.
안에 뭐 숨겼냐? 숨기긴 뭘 숨겨? 소금밖에 더 있겠냐? 덕임은 문을 더 열면서도 자기 몸을 문턱에 걸쳤다. 안과 박 사이 그 선을 수색대 발이 넘지 못하게 해. 여그는 염전 창고요. 짱기 먹는데요. 사람 살만한 데가 못 돼. 발자국이 이상하다. 누가 들락거렸지. 덕임은 고개를 한번 툭 꺾었다. 마치 어이없어 죽겠다는 몸짓. 발자국? 밤에 바람 불면 문이 덜컥거려 갖고 나와서 문고리 좀 받쳐놨다. 바람이 사람 발자국도 만든다냐. 말끝을 올리며 툭 던졌다. 덕임은 그 말이 말장난처럼 들리길 바랐다. 말장난은 의심을 잠깐이라도 비웃게 만든다. 비웃는 사이에 사람은 확인을 늦춘다. 수색대 중 하나가 문턱을 넘어 한 발 들어오려 했다. 덕임은 곧장 발끝으로 창고 안쪽에 놓인 나무 대야를 쿡 밀어 문 앞으로 끌어다 놨다. 대야 안에는 낮에 퍼다둔 짠물 찌꺼기가 조금 남아 있었다. 바닥이 축축하게 젖으며 소금가루가 눅눅해졌다. 아이고, 조심해라. 미끄러져 넘어짐은 누가 책임질 건디. 짠물 묻으면 옷도 다 버려. 그 말과 함께 덕임은 대야를 들어올리는 척했다가 일부러 물을 살짝 흘렸다. 아주 조금. 미끄러울 만큼만. 덕임은 그 조금을 몸으로 아는 사람이었다. 염전에서 짠물은 많이 흘리면 티가 나고 조금 흘리면 일을 하는 냄새가 된다. 뭐 감추는 게 있은께 이 지랄하는 거 아뇨? 덕임은 입술을 한번 비틀어 웃었다. 웃음이 아니라 비웃음의 껍데기였다. 감출 거 있으면 이런데 감추겄냐. 짠내가 코를 찢는데. 사람 숨으면 숨이 먼저 죽어. 여그는 소금이 사람도 말려불어. 횃불 든 놈이 창고 안쪽을 비추려 고개를 들이밀었다. 빛이 소금자루를 스치며 반짝였다. 그 반짝임이 덕임 눈에는 칼끝처럼 보였다. 덕임은 그 빛이 바닥 한가운데로 떨어지기 전에 자루 하나를 끌어당겨 빗길을 가렸다. 손바닥에 소금 결정이 달라붙었다. 까슬하게 살갗을 긁었다. 판석이 그놈 여기 들었다는 소리가 있은께 왔지. 누군가가 말했다. 기어들 데가 별로 없단께. 덕임은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속이 얼었다. 얼어도 겉으로는 뜨거워야 했다. 덕임은 목소리를 더 퉁명스럽게 만들었다. 그 인간이 여기 올 짬이 있겠냐? 그런 인간은 숨어도 좋은데 숨지. 창고 바닥에 코 박고 숨겄냐? 짠내 맡고 뒤집어질 놈이여. 말하면서도 덕임의 귀는 바닥 아래를 향했다. 판자 틈으로 올라오는 공기, 그 공기가 흔들리지 않아야 했다. 덕임은 일부러 목을 한번 가다듬었다. 가래를 삼키는 척. 그 소리가 커서 혹여 아래에서 아주 미세하게 나올 숨소리를 덮어주길 바랐다. 비켜. 우리가 확인만 하고 간다. 확인. 그 말이 제일 무서웠다. 확인은 칼집에서 칼이 나오는 순간이었다. 덕임은 비키지 않았다. 대신 창고 안쪽을 손바닥으로 휘하고 가리켰다. 큰 제스처로. 크면 오히려 자연스럽다. 확인할 거면 확인여. 근디 그 발로 들어옴은 소금자루 다 더러워져. 여기 소금은 사람들 입에 들어갈 거여. 밥 말아 먹을 거. 니들 발자국 섞이면 나가 내 새끼 밥에 니들 흙도 같이 먹이란 말이냐. 말이 날카롭게 튀어나왔다. 덕임은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밥이란 말을 뱉었다. 밥은 덕임에게 명분이었다. 이 동네에서 밥은 제일 강한 말이었다. 완장도 구워도 판결도 밥 앞에서는 잠깐 맥이 풀릴 때가 있다. 수색대의 얼굴이 잠깐 찌푸려졌다. 밥은 그들 입에서도 자주 굴러다니는 단어였다. 그 틈을 덕임은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여그 낮에 쥐새끼가 소금자루 갉아먹어 갖고 내가 한참 잡았어.
이 짠내 맞고 쥐도 미쳐불었다. 니들 들어오면 또 뒤집혀. 쥐 새끼 하나 잡는 것도 난리여. 덕임은 창고 구석을 향해 헛기침을 두어 번 했다. 일부러 크게. 그리고 손으로 빗자루를 들어 문턱에 세워두었다. 빗자루는 막대기보다 덜 위협적이고 덜 위협적이면 더 자연스럽다. 자연스러우면 의심도 잠깐 숨는다. 그때 바깥에서 낮은 움직임이 났다. 곰배의 그림자가 더 뒤로 물러나는 것 같기도 반대로 더 가까이 붙는 것 같기도 했다. 덕임은 뒤를 보지 않았다. 뒤를 보는 순간 뒤에 뭐 있다가 된다. 덕임은 눈앞만 붙들었다. 수색대 중 하나가 횃불을 들고 문턱에 바짝 다가왔다. 불빛이 덕임 얼굴을 핥았다. 덕임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피하면 그게 겁이다. 덕임은 눈을 마주치되 너무 오래는 보지 않았다. 오래 보면 마음이 드러난다. 덕임은 그 사람의 코끝을 봤다. 코끝은 눈보다 덜 싸운다. 문 더 열어. 덕임은 마지못해 문을 조금 더 열어젖혔다. 그리고 자기 발을 문턱 안쪽으로 한 뼘 더 들여놓았다. 몸으로 길을 막는 게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자리를 만들었다. 자리를 만들면 남이 그 자리를 밟기 어려워진다. 열었어. 잡아. 소금자루, 자루. 냄새도 맡아봐라. 짠내만 난다잉. 그 말이 끝나자마자 창고 안이 너무 조용해졌다. 조용한 게 무서웠다. 덕임은 다시 한번 빗자루 손잡이를 만지작거렸다. 손이 바쁘면 얼굴이 덜 바쁘다. 수색대의 발이 문턱을 넘으려는 순간 미끄러진 바닥 때문에 그 발이 잠깐 멈칫했다. 덕임이 흘려둔 조금이 딱 그만큼의 시간을 만들었다. 그 멈칫은 사소해 보이지만 덕임에게는 한 생이 늘어난 것과 같았다. 에이 지저분하네. 그라제. 염전이 뭔 줄 아냐? 바닷물이 들어오면 여기 바닥이 온통 짠물판이여. 덕임은 툭 던지듯 말했다. 판석이 찾는다고? 그 인간이 우리 같은 데 와서 숨을 놈이 아니여. 찾아봐야 다른 데서 찾지. 수색대의 대장이 턱을 한번 까딱했다. 다른 데도 뒤져봐라. 이 작은 냄새만 나네. 그 말이 떨어지자 덕임의 등뼈가 한번 풀릴 뻔했다. 하지만 풀리면 바로 무너진다. 덕임은 끝까지 짜증을 유지했다. 짜증은 가장 안전한 가면이었다. 그래. 뒤지든 말든. 덕임은 문고리에 손을 다시 얹었다. 근디 내일 낮에 또 와서 이 짠내 맡을람은 미리 말여. 나도 준비는 해야 할 거 아니여. 수색대가 획 돌아섰다. 횃불빛이 한 번 더 창고 안을 훑고 문틈으로 빠져나갔다. 발자국 소리가 다시 갯벌처럼 찐득하게 멀어졌다.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툭 던졌다. 아짐에 수상하면 바로 알린다잉. 숨기면 같이 엮여. 덕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은 약속이 된다. 약속은 목줄이 된다. 덕임은 대신 문을 닫았다. 천천히. 너무 빨리 닫으면 기다렸다가 되고 너무 늦게 닫으면 더 보라가 된다. 문짝이 닫히며 어둠이 다시 제자리로 내려앉았다. 밖에 횃불빛이 끊기자 창고 안의 짠내가 갑자기 진해졌다. 덕임은 손바닥을 내려다봤다. 소금이 하얗게 묻어 있었다. 하얀 게 깨끗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걸 말려버려서 하얀 거라는 걸 덕임은 알았다. 덕임은 바닥 한가운데로 가지 않았다. 조심히 가장자리로 돌아 자루 하나를 다시 끌어당겨 판자 틈을 더 가렸다. 손끝이 떨릴까봐 손목을 고정하고 움직였다. 염전에서 배운 방식대로. 떨리면 소금도 사람도 다 새어나간다. 그때였다. 바닥 아래에서 아주 낮은 소리가 올라왔다. 숨인지 말인지 모를 정도로 낮은 소리. 덕임은 빗자루를 든 손을 멈췄다. 덕임아.
덕임은 눈을 내리깔았다. 눈을 감지 않았다. 감으면 무너진다. 덕임은 입술만 움직였다. 닥쳐. 그 한마디는 화가 아니라 삶을 붙드는 소리였다. 창고 안에는 다시 짠내만 남았다. 그런데도 덕임은 알았다. 오늘 밤의 위험은 끝난 게 아니었다. 위험은 문 밖에서 들어왔다 나가도 바닥 아래에서 계속 숨쉬고 있다는 걸. 구하, 판석 속내. 문이 닫히자 바깥 소리가 한 겹 얇아졌다. 완장들의 발자국은 갯벌처럼 멀어졌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멀어지는 소리가 됐다. 덕임은 그 정말이 올 때까지 문고리를 놓지 않았다. 손바닥이 문철에 들러붙은 듯 했다. 소금가루가 땀을 빨아먹어 손이 뻑뻑했다. 창고 안은 다시 짠내만 남았다. 불빛이 사라진 자리에는 어둠이 눅눅하게 내려앉았고 소금자루들은 그 어둠 속에서도 제 몸집을 뻣뻣하게 세우고 있었다. 덕임은 한참을 서 있다가 그제야 숨을 내쉬었다. 길게 내쉬지 않았다. 길게 내쉬면 들린다. 들리는 건 습관이 되고 습관은 죽음이 된다. 덕임은 바닥 한가운데로 가지 않았다. 가장자리로 돌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소금자루 몇 개를 살짝 끌어당겨 제자리를 맞췄다. 자루가 긁히는 소리를 일부러 냈다. 일하는 소리는 들려도 된다. 숨소리는 들리면 안 된다. 바닥 아래에서 낮은 목소리가 올라왔다. 아직도 남은 겁이 목을 타고 올라오는지 말이 조금 갈라졌다. 덕임아. 덕임은 자루를 끌어당긴 손을 멈추지 않았다. 멈추는 순간 그 말이 더 크게 들릴 것 같았다. 덕임은 이빨 사이로 짧게 뱉었다. 말하지 말라 했지. 나도 아는디 나도 사람인디 물 한 모금만. 덕임은 바닥을 내려다봤다. 판자 틈 사이로 바람이 미세하게 올라오는 느낌이 있었다. 그 바람 위에 판석에 숨이 섞이면 창고 전체가 사람 냄새로 바뀐다. 덕임은 그게 제일 무서웠다. 소금 냄새는 늘 있었지만 사람 냄새는 금방 들킨다. 덕임은 항아리 쪽으로 가 물바가지를 들었다. 발끝을 조심히 놓았다. 쿵 소리가 나면 끝이다. 물은 찰박찰박 소리를 내며 바가지 안에서 흔들렸다. 덕임은 흔들림을 더 줄이려 손목을 고정했다. 염전에서 자루 들던 방식대로 바닥에 약한 판자 옆 덕임이 알고 있는 틈으로 물을 조금 흘려보냈다. 바가지째 붓지 않았다. 한 번에 많이 주면 목이 풀리고 말이 나온다. 덕임은 말이 나오는 걸 막아야 했다. 저 안에 있는 거 다 마시지 마라. 소리 나니께. 물방울이 아래로 떨어지는 소리가 덕임 귀에는 북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덕임은 귀를 기울였다. 바깥은 조용했다. 조용한 게 더 무서웠다. 조용하면 누군가가 아직 근처에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잠시 뒤 아래에서 숨을 삼키는 소리가 났다. 물을 삼키는 소리도 났다. 덕임은 그 소리가 너무 살아있어서 짜증이 났다. 죽을 듯이 숨어놓고 살아있는 소리를 내는 사람. 그 사람의 성정이 여기까지 비쳐 올라왔다. 판석의 목소리가 다시 왔다. 낮게, 다급하게, 그런데 어딘가 익숙하게 건방진 결을 붙이고 네가 오늘 나 살렸다. 덕임은 대답하지 않았다. 살린 게 아니다. 살려진 쪽이 덕임인지 판석인지 덕임도 아직 몰랐다. 네가 나 살렸음께 나도 갚을 게 있어. 덕임은 자루를 한 번 더 끌어당겨 틈을 가렸다. 자루결이 손바닥을 긁었다. 가스란 통증이 오히려 정신을 잡아줬다. 감는 소리, 지금 하지 마라. 아니 들어. 판석은 숨을 죽이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처럼 자꾸 말이 튀어나왔다. 이 판국에 감는 거 말고 뭐가 있겠냐? 니도 알자녀. 세상은 빚으로 굴러간다. 덕임은 그 말이 싫었다.
빚은 덕임이 제일 혐오하는 단어였다. 염전 일꾼들한테 빚은 늘 목줄로 돌아왔다. 소금 한 가마니 빌려주고는 사람 한 평생을 빼앗아가는 게 빚이었다. 판석은 아래에서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을 이어갔다. 내가 살아나가면 이 창고 운영권은 다시 세울 수 있어. 네가 열쇠 쥐고 있어도 세상은 종이 한 장으로 뒤집힌다. 오늘 수색대 봤지? 그놈들 내일 또 온다. 네 혼자 막을 수 있겠냐? 덕임은 바닥을 내려다봤다. 판석의 말은 예언처럼 들리기도 했고 협박처럼 들리기도 했다. 판석은 늘 그 두 개를 섞어서 쓰는 사람이었다. 혼란할수록 국가가 같은 말 뒤에 사람 목을 조르는 손이 붙어 있는 사람. 네가 그 종이 타령할 때부터 사람들 목이 조여졌던 게. 덕임이 낮게 말하자 판석이 잠깐 멈췄다. 그런데 멈춤이 반성은 아니었다. 판석은 숨을 고르더니 더 노골적으로 말했다. 그래도 종이가 있어야 산다. 네가 오늘 나 숨긴 것도 종이가 없어서 그런 거요? 아니지. 종이가 있었으면 네가 오늘 이런 짓 할 필요가 없었지. 내가 말하는 종이는 칼이 아니고 길이여, 길. 덕임은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올 뻔했다. 길이라니. 판석이 만든 길은 늘 남의 등을 밟고 올라가는 길이었다. 덕임은 웃지 않았다. 웃는 순간 울음이 따라 나올 것 같았다. 덕임은 울지 않기로 버틴 사람이었다. 길은 둑이여. 둑은 삽으로 싸는 거여. 종이로 싸는 게 아니여. 판석이 킥하고 낮게 웃는 소리가 났다. 그 웃음이 창고 바닥을 타고 올라와 덕임 발목을 함는 것 같았다. 삽은 사람을 모아야 들지. 사람 모으려면 명분이 있어야 혀. 명분은 종이가 만들어. 네가 싫어해도 네가 아무리 몸으로 버텨도 결국 위에 올라가면 다 종이여. 판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말이 더 나갔다. 살려달라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의 말이었다. 그리고 덕임아, 오늘 일 네 혼자만 안고 갈 수 있겠냐? 네가 나 숨겼다는 거 누가 알면 네도 같이 엮여. 그럼 네 새끼는 어쩔 건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덕임의 등골이 딱딱하게 굳었다. 덕임은 바닥 아래를 향해 한 발짝 다가갔다. 발을 크게 굴렀다. 쿵하게. 일부러였다. 아래에서라도 그 말이 위험한 말이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입 닥쳐라. 덕임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다. 감정이 아니라 결론 같은 목소리. 덕임은 말을 더 붙이지 않았다. 말이 길어지면 판석의 말이 또 들어올 구멍이 생긴다. 하지만 판석은 구멍을 찾는데 능한 사람이었다. 아래에서 조심스레 더 끈적한 말이 올라왔다. 나 협박하는 거 아니여. 현실을 말하는 거여. 니도 현실 아니? 니는 똑똑한 사람이여. 나 숨겼으면 끝까지 숨겨야 혀. 그게 니 살 길이여. 덕임은 그 말이 칭찬처럼 들리는 게 더 역겨웠다. 덕임이 똑똑해서가 아니었다. 덕임은 늘 몰려서 여기까지 왔다. 살아야 하니까. 판석은 그걸 계산으로 부르며 제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다. 덕임은 바닥 틈으로 손을 넣었다. 물바가지를 다시 내려보내는 척하면서 아래로 천 조각 하나를 떨어뜨렸다. 창고 구석에 있던 헝겊이었다. 젖은 소금자루를 감싸던 낡은 천. 그거 입에 물어. 못이여? 입에 물라 했지. 덕임의 말이 더 낮아졌다. 말 더 험은 내 손으로 너 입을 막아불라니께. 잠시 아래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천을 잡는 소리. 그리고 숨을 삼키는 소리. 판석이 마지못해 천을 입에 문 것인지 천을 손에 쥐고 있을 뿐인지 덕임은 확신할 수 없었다. 덕임은 확신이 없을 때 늘 같은 걸 했다. 확신을 만들었다. 손으로, 자리로, 물건으로.
덕임은 소금자루를 하나 더 끌어당겨 바닥 약한 지점을 완전히 가렸다. 그 위에 빈 나무 상자를 조심히 올렸다. 상자 바닥이 자루결을 눌렀다. 덕임은 그 눌림이 마치 죄를 눌러덮는 것 같아 손가락이 잠깐 굳었다. 바깥에서 아주 희미하게 새가 울었다. 새벽이 가까웠다. 새벽이 오면 다시 사람들이 움직인다. 사람은 움직일 때 의심도 움직인다. 덕임은 손바닥을 바라봤다. 소금가루가 땀을 빨아먹어 하얗게 엉겨 있었다. 그 하얀 가루가 송금 사이로 끼어들어 마치 손바닥에 새 줄을 그어놓는 것 같았다. 덕임은 그 줄이 일의 줄인지 빚의 줄인지 모른 채 손을 꽉 쥐었다. 아래에서 천 너머로 들리는 숨소리가 다시 아주 작게 올라왔다. 숨은 살고자 하는 소리였다. 덕임은 그 소리 때문에 더 단단해져야 했다. 그런데 단단해질수록 이상하게 손끝이 떨렸다. 덕임은 떨림을 들키지 않게 손을 바지섭에 문질렀다. 그리고 창고 한가운데에 서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생각을 했다. 살려야 산다고 믿던 손이 오늘은 숨겨야 산다는 손이 돼버렸다. 그 생각이 덕임 손바닥에 남은 하얀 가루보다 더 짠맛을 냈다. 10화 새벽. 새벽은 어제 밤을 모른 척하고 온다. 창고 틈새로 들어오는 기운이 달라졌다. 어둠이 조금 옅어지고 소금자루 위로 눅눅한 냉기가 거치는 대신 서늘한 마른 냄새가 엉쳤다. 바닷바람이 방향을 바꾸는 때였다. 밀물인지 썰물인지 덕임은 바람에 먼저 묻혔다. 덕임은 등잔을 켜지 않았다. 불빛은 사람을 살리는 대신 사람을 부른다. 덕임은 벽 쪽에 붙어서서 한참을 귀로만 새벽을 샜다. 닭이 아직 울지 않았다. 멀리 둑 쪽에서 물이 뒤척이는 소리도 잠잠했다. 잠잠할수록 위험했다. 요란하면 다들 정신을 빼앗기지만 조용하면 발자국 하나가 그대로 박힌다. 덕임은 바닥 쪽으로 몸을 낮췄다. 소금자루를 덮은 나무 상자에 손을 얹자 차가운 나무결이 손바닥을 쓸었다. 송금 사이에 끼어있던 소금가루가 밀려나며 살을 긁었다. 덕임은 숨을 들이켰다가 그 숨을 입안에만 가뒀다. 내쉬면 들릴까봐서가 아니라 내쉬면 마음이 풀릴까봐 그랬다. 아래에서 아주 작은 움직임이 있었다. 천을 물었는지 손으로 쥐었는지 모를 그 낡은 헝겊이 바스락 소리를 냈다. 덕임은 손가락으로 상자 모서리를 세게 눌렀다. 눌러서 조용해지길 바란 게 아니었다. 눌러야 본인이 버틴다. 살았냐? 덕임이 낮게 물었다. 대답이 오면 싫고 안 와도 싫었다. 대답이 오면 사람이 너무 선명해지고 안 오면 시체가 될까 겁났다. 그 사이를 덕임은 늘 한 번에 건너지 못했다. 잠시 뒤 아래에서 숨이 아주 얇게 올라왔다. 말은 없었다. 덕임은 그 숨을 확인하는 순간 본능처럼 물을 떠올렸다. 물을 주지 않으면 소리가 더 커진다. 목이 타면 사람은 조용히 있질 못한다. 덕임은 항아리 쪽으로 갔다. 바가지에 물을 뜨는데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덕임은 떨림을 감추려 바가지를 더 꽉 잡았다. 꽉 잡자 손바닥 갈라진 대로 물이 스며들었다. 짠내가 물기와 섞여 따끔하게 올라왔다. 덕임은 얼굴을 찡그리지 않았다. 찡그리면 마음이 들킨다. 바닥 틈으로 물을 몇 방울 떨어뜨리자 아래에서 삼키는 소리가 났다. 덕임은 그 소리를 듣고도 안심하지 못했다. 삼키는 소리는 살았다는 소리이고 살았다는 건 일이 계속된다는 뜻이다. 덕임은 일이 계속되는 게 싫었다. 하지만 더 싫은 건 일이 끝장나는 방식이었다. 덕임은 상자에서 손을 떼고 창고 문 쪽으로 걸었다. 문고리를 잡기 전 한 번 더 멈췄다. 문을 열면 바깥 공기가 들어온다. 공기가 들어오면 냄새도 들어온다.
그리고 냄새는 나갈 때 더 잘 따라붙는다. 덕임은 문틈으로 손가락 하나를 넣어 바람부터 느꼈다. 바람이 차면 사람들도 차다. 사람들은 차게 굳어 있을 때 더 잔인했다. 문을 아주 조금 열었다. 소리가 나지 않게. 덕임은 몸을 반쯤 밖으로 내밀어 둑길 쪽을 훑었다. 먼 데서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가 났다. 바람이 기침을 옮겨왔다. 그 기침이 어디서 시작했는지 덕임은 몰랐다. 다만 사람이 깨어 있다는 사실만 알았다. 곰배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창고 기둥 뒤에 붙어 팔짱을 낀 채로. 곰배는 덕임을 보자 눈만 한번 움직였다. 말없이도 아직 끝난 거 아니라고 하는 눈이었다. 덕임은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다. 곰배는 반대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둑길 쪽으로 한 번 더 돈다는 뜻이었다. 곰배의 발이 진흙을 밟을 때마다 퍽, 퍽 소리가 나야 하는데 곰배는 그 소리를 줄이는 법을 알고 있었다. 덕임은 그게 고마우면서도 왜 사람은 이런 법부터 배워야 하는지 속이 쓰렸다. 덕임은 창고 밖으로 나와 우물 쪽을 보지 않았다. 우물은 소문이 모이는 자리다. 소문은 사람을 살리지 않는다. 소문은 사람을 고르게 죽인다. 덕임은 오히려 창고 뒤쪽으로 돌아 젖은 소금자루 한 장을 끌어다 문턱 근처에 놓았다. 바닥에 남은 발자국을 지우려는 게 아니었다. 지울 수 없다. 다만 일한 흔적으로 덮어두는 것이다. 사람이 일하면 흙이 묻는다. 흙이 묻으면 누가 와도 그걸 의심하지 않는다. 덕임은 그 단순한 이치를 마을에서 배웠다. 단순한 이치로 사람을 속이고 살아야 하는 곳. 문을 닫고 들어오자 창고 안이 다시 자기 호흡을 찾았다. 덕임은 바닥으로 시선을 내렸다. 상자, 자루, 틈. 모든 게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덕임은 알았다. 제자리에 있어도 이전과 이후는 다르다. 물건은 같은 자리에 돌아와도 마음은 돌아오지 않는다. 덕임은 손을 들여다봤다. 손바닥에 하얀 가루가 엉겨 있었다. 물에 닿아 뭉쳤다가 다시 마르며 살결을 잡아당기는 가루. 덕임은 그 하얀 게 소금인지 무엇인지 순간 헷갈렸다. 소금은 밥을 불러오기도 하고 눈물을 불러오기도 한다. 그런데 오늘 하얀 가루는 밥도 눈물도 아닌 쪽으로 덕임을 끌고 갔다. 덕임은 손바닥을 천으로 세게 문질렀다. 문질러도 하얀 가루는 송금 사이에 남았다. 더 세게 문지르자 살이 벗겨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때 아래에서 아주 낮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천을 물고도 사람이 말하려 들 때 나는 소리였다. 덕임은 상자 쪽으로 다가가 발끝으로 상자 모서리를 살짝 찼다. 닥치라는 뜻을 발로 보냈다. 덕임은 말로 하면 자꾸 마음이 새어나가서 발로 했다. 잠잠해졌다. 덕임은 그 잠잠함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잠잠하면 사람은 자기 속말을 더 크게 듣는다. 덕임은 자기 속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 덕임의 속말은 늘 같은 쪽으로 흘렀다. 네가 이 인간을 숨겨서 누가 죽겠냐. 덕임은 그 문장을 끝까지 만들지 않았다. 문장이 완성되면 책임이 생긴다. 책임이 생기면 몸이 무너진다. 덕임은 몸이 무너지면 아이가 먼저 떠오른다는 걸 안다. 아이가 떠오르면 다시 버틴다. 덕임의 버팀은 항상 순서가 있었다. 덕임은 창고 구석에 놓인 낫을 바라봤다. 낫은 늘 제자리에 있었다. 그런데 오늘 낫이 달라 보였다. 낫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숨기는 것처럼 보였다. 덕임은 낫을 짚지 않았다. 대신 낫 옆에 소금자루 하나를 더 세워놨다. 낫의 그림자를 소금으로 가렸다. 가릴수록 짠내는 더 진해졌다. 밖에서 닭이 울었다. 한 번, 두 번. 닭 울음이 마을을 깨운다. 마을이 깨어나면 의심도 깨어난다.
덕임은 닭 울음이 싫었다. 그런데 닭 울음은 늘 밥을 불러오는 소리이기도 했다. 덕임은 밥을 싫어할 수 없었다. 덕임은 잠깐 눈을 감았다. 눈을 감는 순간 바닥 아래 사람의 숨이 더 선명해졌다. 덕임은 다시 눈을 떴다. 덕임은 눈을 뜬 채로만 살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때 덕임 손바닥에서 따끔한 통증이 또 올라왔다. 물이 아니었다. 소금이었다. 소금이 살을 파고들며 한마디도 하지 않고 덕임에게 말했다. 오늘 한 일은 씻는다고 지워지지 않는 쪽이라고. 덕임은 손을 움켜쥐었다. 송금 사이에 박힌 하얀 가루가 더 깊이 눌렸다. 덕임은 그 하얀 가루를 돈처럼 여기지도 눈물처럼 여기지도 않기로 했다. 덕임은 그걸 증거로 두기로 했다.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증거. 그러나 덕임 본인에게는 하루 종일 보이는 증거. 새벽이 밝아오며 창고 틈새로 미세한 빛이 들어왔다. 빛이 소금자루 위에 닿아 하얀 결정이 아주 잠깐 반짝였다. 덕임은 그 반짝임을 보고 속으로 짧게 말했다. 썩지 말아야 할 게 있는디 나는 오늘 그걸 어찌한 거냐. 그 한 줄이 덕임 손바닥에 남은 하얀 가루보다 더 오래 붙어 있을 것 같았다.